자, 첫 페이지 보면은 그 비트라는 게 나오고 큐비트라는 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큐비트에 관한 거죠. 비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고전 컴퓨터의 계산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는 두 가지 값밖에 없죠. 0, 1. 그렇지, 0, 1. 그래서 비트 연산한다는 게 뭐죠? 0을 1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바꾸든지 그런 수밖에 없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0을 1로 바꾸든지 아니면 0이 그대로 되는 것밖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고전 양자 컴퓨터에서 다루는 큐빗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 9로 표현이 돼. 비트의 상태는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큐비트는 요 반지름이 1이 1이거든요. 9거든요, 9. 9 위에 어떤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0인 상태도 물론 있고 1인 상태도 있어. 근데 그 이외의 상태도 존재해. 그러니까 큐빗의 상태는 9 위에 어떤 점이야. 그럼 9 위에 어떤 점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세타가 필요하고 파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블로호프라고 불러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블로그 뭐요? 블로호프라고 그랬어. 블로우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게 왼쪽에 원자 모델이 있거든요. 원자는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러더포드가 처음에 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행성 모델을 발표했죠. 그래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라고 했는데 이 모델은 문제가 있는 모델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가 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핵 주위를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중성 입자가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야. 전하를 띤 입자가 핵 주위를 공전하게 되면은 그 주파수로 뭐를 방출하냐면은 에너지. 빈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원자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누가 나오냐면은 보어가 나오죠, 그죠? 보어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핵이 있으면은 정상 상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정상 상태. 그리고 빛은 정상 상태를 돌 때는 나오지 않고 어떨 때 나온다고 그러죠?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이 나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전혀 얘기가 다르지. 왼쪽은 고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돌 때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고전 역학에서는. 근데 보어는 어떻게 얘기하죠? 돌 때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돌 때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이 나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인 상태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1인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요 상태를 내가 0인 상태로 표기를 할 것이고 얘를 1인 상태로 표기를 할 거예요. 빛은 언제 나오냐면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이 나온다. 요때 빛이 나온다. 요때.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1인 상태였었어요. 그죠? 그러다 빛을 방출하고 난 다음에는 0인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1인 상태도 아니고 0인 상태도 아니고 중간 상태야. 빛을 내고 있는 상황.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중첩된 상태라는 우리나라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1인 상태도 아니고 0인 상태도 아니야.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중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1인 상태와 0인 상태가 합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떨어지고 있는 중간 상태는. 처음 상태는 어땠죠? 처음 상태는 B는 0이고 A가 1인 상태겠죠, 그죠? 근데 완전히 빛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엔 어떤 상태죠? A가 0이고 B가 1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상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빛이 떨어지고 있는 중간 상태. 그때는 이런 상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0인 상태도 아니고 1인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
측정을 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0인 상태가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1인 상태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럼 확률이 있을 거란 확률. 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중간 상태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면 1이 나올 때가 있고 0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뭐 확률이란 말이죠. 확률. 그 확률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1인 상태로 발견된 확률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A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0인 상태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은 B의 제곱이 되더라는 거예요. 개수가 있어요? 여기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개수는 뭐에 의해 결정돼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1이 발견된 확률이 A 제곱에 비례하고 0이 발견된 확률이 B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된 것은 수학적으로 유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1이 발견된 확률이 A 제곱이고 B가 발견된 0이 발견된 확률이 B의 제곱이다라고 한 것이 뭐 증명된 게 아니라는 거야. 증명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뿐이에요. 이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런 해석을 되게 싫어했었어. 하지만 지금 주류 해석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의미는 뭐냐면은 좀 방금 얘기했지만 거기서 제곱해주게 되면은 이 상태를 측정했을 때 1이 발견되는 확률 B를 제곱해주게 되면 그것은 뭐랑 상관이냐면 이 상태를 측정했을 때 0이 발견되는 확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양적하게 주된 해석이라면은 처음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 있다가 얘를 측정을 해. 양적학에서 이제 측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이 상태에 있거든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태야. 근데 그 상태가 이런 상태로 표현될 때 내가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 측정을 해. 그러면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태였다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0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걸 갖다가 붕괴한다고 보통 양자학에서는. 처음에는 측정하기 전에는 이 상태였었거든요. 측정을 하고 나면 이 상태가 되든지 이 상태가 되든지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고전역학은 그렇지 않죠. 고전역학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질량이 있어요. 질량 측정하게 되면 그 후에도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고전역학에서는.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물리학을 측정하더라도 측정하고 나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적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측정 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상태였다가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태가 바뀌어버려. 0으로 되든지 1로 되든지. 근데 그 얼마만큼 0으로 되고 얼마만큼 1이 되느냐는 바로 이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양적 컴퓨터에서는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얘기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얘기거든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 경우는 흡수가 될 때도 있겠죠. 흡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1S의 전자가 있고 2P에 있을 때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요. 그럼 1S에 있던 전자가 2P로 올라갈 때 이것도 2스테이트죠. 그죠? 근데 올라가기 전하고 올라가기 끝난 그 중간 단계도 마찬가지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내가 빛을 쏴줘서 1S에서 2P로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1S 상태, 2P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빛을 쏴줬을 때.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1S 상태에 있을 테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완전히 전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될 거라. 근데 중간 단계가 있을 거라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뭐의 함수냐면은 시간의 함수예요. 여기 있던 놈이 빛을 받아서 2P로 올라갈 때 이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특히 얘를 계산해봤어. 이게 T라고 그러고
요 놈을 계산해봤어. A의 제곱 2P. 그랬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1S 상태이기 때문에 2P의 개수는 0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빗을 싸줘.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상태가 여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값이 줄어들고 얘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증가해. 계속 증가해. 빗을 싸주게 되면.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1이 돼.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0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1S 했던 것이 100%다 2P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빗을 싸주잖아요. 그럼 내려가. 이 말은 무슨 얘기죠? 1S 했던 놈이 100%로 2P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 뭐죠? 이제는 에미션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 상태는 뭐라고 되는 거야? 이 상태는 업접션이고 여기까지는 업접션이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제 다시 반대로 2P에서 1S로 떨어지는 상태. 이거 에미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흡수가 다 된 다음에 그래도 계속 빗을 쏴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에미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다시 떨어져.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지. 요 두 번째 요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라비라는 사람. 그래서 이 오실레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산을 잘해가지고서 요게 딱 0.5가 될 동안만 빗을 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요 길이가 요 값이 딱 0.5가 되도록 해준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1S하고 2P가 50% 섞여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두 상태의 합으로 표현되는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예를 몇 가지 더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 있어.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에서 빛을 쏴줘요. 근데 실험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빛의 인텐시티를 극도로 낮춰. 그러면은 이게 극도로 낮추지 않을 땐 이 빛이 여기 스크린에 다 환하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빛의 인텐시티를 극도로 낮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섬광이 발견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지? 포톤 하나가 이렇게 딱 때려주는 거야. 근데 또 한참 기다리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섬광이 또 발견돼. 또 기다리면 또 섬광. 그러니까 한 번에 점이 하나씩만 찍히는 거야. 점이 하나씩만 찍혀. 이게 다 뭐죠 이게? 광자가 와서 때려줬다는 얘기죠. 이 실험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인텐시티를 엄청나게 낮추게 되면은 한 번에 한 스팟에서만 섬광이 발견된다. 이거 뭐 이게 광자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빛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험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슬릿을 설치해야 돼. 슬릿을 설치해. 두 개 구멍이 뚫려 있는 슬릿을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스크린에 어떤 패턴이 보이겠는가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요 빛을 쏴줬다는 얘기는 마치 뭐를 쏴준 거나 마찬가지죠? 구슬을 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얘를 가려줘. 가려줘서 구슬이 이쪽만 나가게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패턴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려줘. 그 다음에 여기를 떨어진 게 나오면 또 여기서 또 패턴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두 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프린트블에 나와있죠. 프린트블에. 한쪽 슬릿을 갈렸을 때는 여기에서만 구슬이 광기가 디텍션 될 것이고 여기를 가렸을 때는 여기만 디텍션 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봉우리 두 개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가 입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봉우리 두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봉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마치 무슨 패턴이랑 같아요? 빛이
간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간섭은 빛이 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뭐예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를 하나씩 쏴주는 거라. 입자 쏴주고 요 입자 쏴주고 요 입자 쏴주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라. 빛의 인텐시티를 굉장히 낮춰준 거야. 굉장히 낮춰줘서 실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포톤 하나씩만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 포톤이 여기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 마치 파동처럼 행동을 했어요. 요 빛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요 빛의 입자가 여기를 통과한 여기 왼쪽 오른쪽 슬릿이라고 그러면 왼쪽을 통과하는 빛하고 오른쪽을 통과하는 빛이 서로 간섭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 광자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LR은 뭐냐면은 왼쪽을 투과하는 상태의 빛, 오른쪽을 투과하는 상태의 빛의 중첩인 상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상태에 중첩된 상태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좀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제 빛을 쏴줄 거예요. 여기다 빛을 쏴줘. 근데 여기다가 뭐를 투과시키냐면은 빔 스플리터라는 것을 투과시키려고 그래요. 빔 스플리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반은 투과시키고요. 반은 반사시키게 해주는 그런 광학 소자가 있어. 스플리터는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100이라는 빛을 쏴주잖아요. 반은 투과해. 근데 반은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빔 스플리터라고 불러. 근데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이건 그냥 밀어요, 단순히. 그 다음에 반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를 투과시키냐면 이게 빔 스플리터야,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과된 다음에 여기다 미러를 갖다 대. 이거는 빔 스플리터. 그러면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다 디텍터를 갖다 대고 여기다가 디텍터를 갖다 댔어요. 돼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내가 100이라는 포톤을 100개의 포톤을 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빔 스플리터 설치하고 여기다 빔 스플리터 설치. 이것도 투과되는 놈이 있고 반사되는 놈이 있어요. 그림을 이걸 잘못 그렸네. 이렇게. 어쨌든 이 그림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0개 포톤을 쏴줬을 때 이 디텍터에서 디텍션 되는 포톤의 개수는 몇 개고 위에 설치된 디텍터에 디텍션 되는 포톤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 100개를 쏴주게 되면 여기로 몇 개가 갈 거냐면은 50개가 갈 거고 여기로 50개가 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반사되니까 전부 50개가 갈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 50개가 갈 거예요. 자, 50개 중에 여기로는 반으로 갈 테니까 25개가 위로 가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몇 개가 가겠죠? 얘도 25개. 왜냐면 이게 빔 스플리터니까. 반면에 왜 여기서 가는 50개도 투과된 놈이 25개고 반사된 놈이 25개가 될 테니까 여기도 50개가 디텍션이 되고 여기도 50개가 디텍션이 될 것이다가 단순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는 여긴 빵개야. 여긴 빵개고 여긴 100개야. 실제 실험을 해보면 프리트고 이렇게 나왔어. 왜 그러느냐? 얘도 간섭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요쪽으로 된 놈을 한번 보더라고요. 요쪽으로 들어가는 놈은 두 개의 빛의 간섭을 통해서 요쪽 빛이 나왔어요. 두 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빛은 요 빛 이렇게 가는 놈. 내가 그냥 직선으로 그릴게. 이쪽을 잘 못 그립니다. 여기 빔 스플리터라는 것만 기억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는 빛은 두 개의 빛이 합쳐져서 나오는 빛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빛.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빛. 두 개의 빛이 합쳐지는 거라는 거죠. 이쪽은.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빛은 어떠냐면은 빔 스플리터를 몇 번 투과시키나요? 투과되나요? 두 번? 한 번이죠, 한 번. 이것도 반사잖아요, 이것도. 투과되는 것은 한 번 투과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도 반사고 여기도 반사거든요. 투과는 한 번만 투과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몇 번 투과되네? 걔도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빛이나 이렇게 가는 빛이나 똑같은 빛이라는 거지. 이상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개의 빛이 무슨 간섭을 할 거냐면은 일종의 보강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야. 반면에 위쪽으로 가는 빛은 어떻게 돼? 위쪽으로 가는 빛은 첫 번째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얘는 몇 번 투과되네? 한 번도 안, 다 반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빛은 두 번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빛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도 두 개의 빛이 투과되고 나오고 여기도 두 개의 빛이 나오는데 여기 두 개의 빛은 어떻죠? 똑같은 빛이야, 똑같은 빛. 반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빛은 다른 빛이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빛은 전부 반사만 된 빛이고 이렇게 갔다가 되는 두 번 투과가 된 빛이니까 이러면 어떤 간섭을 하게 되냐면은 일종의 상세 간섭을 해서 빛이 하나도 투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의 의미는 뭐죠? 이 포톤 하나하나가 이렇게 간 놈이랑 이렇게 간 놈이 무슨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간섭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톤도 이렇게 간 포톤하고 이렇게 간 놈의 중첩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비슷한 실험이에요. 비슷한 실험을 한번 맞춰봐. 여기 빔 스플리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미러야. 여기도 미러야. 그 다음에 여기도 빔 스플리터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빛을 얻어 쏴주거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놈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빛의 중첩으로 표현될까요? 여기 상황에서는 아래쪽 디텍터의 디텍션이 될까요? 위쪽 디텍터의 디텍션이 될까요?가 질문이야. 금방 맞히네. 위에서 다 나오겠죠, 그죠? 이쪽도 아까 실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은 위쪽에서만 100% 디텍션 되고 아래쪽에서 디텍션이 되지가 않아. 어쨌든 간에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두 개의 빛이, 두 개의 포톤이 서로 간섭 현상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포톤은 중첩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상태의 중첩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광 실험이에요. 편광 실험. 여기 내가 그냥 램프거든요. 그냥 램프는 편광 상태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죠, 그죠? 이때 내가 100이라는 포톤을 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수직으로 편광된 편광판을 갖다 대요. 그러면 여기 스크린에는 몇 개의 빛이 나오게 되냐면은 50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편광된 빛이 나오겠지만 수직으로 편광된 것은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램프에서 100개 포톤이 나오면 여기는 50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또 비슷한 실험에 여기다가는 수평으로 편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 몇 개 나올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0개가 나오는 거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얘가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임의 방향으로 편광된 것을 쏴도 마찬가지로 50개 나오죠, 그죠? 방향에 상관이 없죠, 그죠? 수직으로 편광된 편광판이나 수직으로 편광된 편광판이나 45도로 꺾어진 편광판이랑 상관없이 50개씩 나오겠죠, 그죠? 그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수직으로 편광된 편광판에다가 또다시 수직으로 편광된 편광판을 쏴줘요. 그럼 여기 스크린에 몇 개 포톤이 나오냐면 그때 50개죠. 변하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수평으로 평강된 평강판에다가 수직으로 평강된 평강판을 갖다 대면 여기는 안 나오겠죠. 연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요 사이에다가 이거는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연계된다고 해서 수평으로 평강된 놈이랑 수직으로 평강된 것을 연달아 놓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근데 내가 중간에 뭐를 껴 집어넣어. 뭐를 껴 집어넣냐면은 45도로 평강된 평강판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생각해봐야 돼. 안 나오죠. 잘 생각해봐. 나오는데 나와요? 왜 나오지? 수평으로 평강된 것에 이쪽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빛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빛은 이쪽으로 평강된 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갖다 대면 또 나와야 되지. 새어나와야지. 이상한? 자, 지금 수평으로 평강된 것이거든요. 요거 통과하면 빛 나오는 거 맞죠? 네. 요 방향으로 평강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다시 요쪽으로 평강된 빛을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요 빛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나? 이것하고 이것은 합으로 표현될 수 있나요? 요쪽으로 평강된 빛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평강된 것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와요. 4분의 1 나오고, 8분의 1 나오겠지, 8분의 1. 또 반으로 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정해야 되냐면, 평강이라는 물리량은 벡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평강된 벡터, 이건 벡터기 때문에 평강된 놈은 벡터기 때문에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다시 분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직으로 평강된 평강판을 쏴주게 되면 이 부분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강이라는 물리량은 뭐냐면은 벡터다라는 거지. 벡터. 다시 말하면 평강 벡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은 평강 상태는 수평으로 평강된 빛하고 수직으로 평강된 빛의 중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강이 벡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평으로 평강된 벡터하고 수직으로 평강된 벡터가 중첩된 상태다라는, 평강도 마찬가지로 중첩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까다로운 거 이제 우리가 양적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핵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죠? 공전하기도 하지만 또 뭘 한다고 그러죠? 자전하기도 한다는. 그 자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이라고 불러요. 이 스핀은 자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고전 역학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자전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전축. 근데 그 자전축은 임의 방향이 가능하잖아요. 고전 역학의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축의 방향은 고전 역학적으로 이제 프린트블에 나왔지만 랜덤하게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거예요. 고전 역학의 경우 자전축이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만 돌아야 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실험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매우 유명한 실험이에요. 스톤 젤러 실험이라고 해서요. 간단해요. 실험은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핀이 들어가잖아요.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S고 N쪽이 되는 이게 자기장이 걸어준 축이거든요. 자기장이 걸어준 축에 대해서 이 스핀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거라는, 힘이.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하고 스핀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스핀의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스핀이 반대 방향이라 그러면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게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고전역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핀의 자전축 방향이 랜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위치에서 다 관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스핀은 자전을 의미하는데 자,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 이게 중성 입자가 도는 게 아니고 전하를 띤 입자가 돌기 때문에 전하를 띤 입자가 돌면은 뭐를 만들어내죠?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죠? 얘가 일종의 자석이죠. 작은 자석이라는 거야. 스핀이 있는 전하를 띤 입자는 뭐처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작은 자석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석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 자석을 더 큰 자기장에 걸어주게 되면 자석의 방향에 따라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 힘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아래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자석의 방향이 임의 방향으로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딱 두 군데서만 나와, 픽이. 이놈 아니면 이놈.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업스핀이라고 부르고 얘를 다운스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턴젤라 실험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이쪽 방향으로 걸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업스핀 두 가지가 나와. 근데 내가 자석을 이쪽으로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반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 픽이 몇 개가 보일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죠? 지축을 어떻게 알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내가 자석을 이렇게 걸어줬을 때 픽이 두 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걸어줘도 똑같이 나와야 돼. 상황이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지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자석을 이렇게 걸어주거나 이렇게 걸어주거나 뭐 이렇게 걸어주거나 그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픽이 두 개가 나온다요. 언제나.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야. 아까 내가 여기 램프에다가 이쪽으로 평광대비를 쏴주게 되면 반만 투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임의 방향으로 꺾어진 평광판을 투과시켜도 역시 반만 나오죠. 그죠? 맞네. 평광판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반만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라는 자석을 내가 이렇게 걸어주든 좀 휘어지게 걸어주든 언제나 반만 나와야 돼. 뭐 그거 이상한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 프린트물에 이게 나와요. 자석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놓더라도 항상 업 아니면 다운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마치 이거랑 같다는 거야. 평광판을 수직으로 놔도 반만 나오고요. 수평으로 놔도 반만 나오지만 45도로 꺾어진 평광판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로 반만 나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 거야. 그 다음. 그래서 실험을 해. 여기 소스는 이제 스핀을 쏴주는 거거든요. 스핀을 쏴주는데 어떤 내가 자석을 G축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쏴주게 되면은 100개를 쏴주게 되면은 50개는 위로 올라가고 50개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아버려. 근데 여기 50개를 갖다가 다시 N국에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픽이 어떻게 나올까 얘는? 두 개가 나올까? 하나가 나올까? 하나가 나와야 되죠. 이거 업스핀만 따로 뽑아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번엔 업스핀만 나와. 이게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50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이 실험은 아까 평강 실험하고 유사한 실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램프를 갖다 놓고서 수직 평강된 평광판을 갖다 대고 또 수직 평강된 평광판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거 50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수직 평광된 갖다가 또 다시 수직 평광판을 갖다 대면은 여기 50개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실험이에요. 그죠? 크게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자, 근데 두 번째 실험이 재밌는 실험이야. 여기다가 G축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에
수직 방향으로 갖다 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갖다 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질문은 X축 방향으로 갖다 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시 두 개로 자르는 거야. 25개. 다시 100개를 싸죠.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놓게 되면 50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50개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지축이지, 그죠? 근데 그 50개를 따로 뽑아가지고서 이번에는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설치해.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설치하든지 간에 픽은 2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죠? 근데 요 놈을 실험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는 게 25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25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은요. 내가 수직으로 100개를 쌓아줘요. 그럼 여기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50개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는 내가 45도짜리로 수평강된 걸 놔주게 되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5개 나온다는 거죠. 25개. 그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G축을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갖다 댔죠? X축을 갖다 대고 다시 G축을 갖다 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가 질문이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도 노트북을 가져와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깔려있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 됐어요. 파워포인트가 깔려있는 노트북을 가져와야 돼. 네가 반장하기로 했니? 팀장하기로 했니? 이렇게 그래.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회식하시고.